리플 가격이 다음 주 24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흐름을 보면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XRP ETF는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흘러들고 있는데 반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던 뱅가드조차 XRP ETF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왜 계속 손절하거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장외 시장에서는 대형 자본이 조용히 리플 물량을 흡수하고 있고 개인이 던지는 코인을 누군가는 신중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왜 이렇게 정반대의 매매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 리플 가격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리플 가격 흐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약 2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은 숫자라서가 아니라 심리적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꾸준히 이 가격대까지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이 구간이 일종의 바닥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옆으로 기는 듯한 횡보를 보이지만 그 안쪽에서는 상당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 리플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3억 9천만 개가 넘는 리플이 한 번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현재 시가로 보면 약 7억 8,3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정도 물량은 단순한 차익 실현 수준을 넘어 뭔가 실망스러운 요인이 있었거나 명확한 다른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고래 매도라면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리플이 2달러 밑으로 깊게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반대편에서 그 물량을 묵묵히 받아내는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HODL 웨이브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 얼마나 오랜 기간 코인을 들고 있는 투자층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1에서 2년 동안 리플을 계속 보유한 투자자 비중이 8.58%에서 9.81%로 증가했습니다. 고래들은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은 이 구간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던 투자자들은 지쳐서 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리플을 장기 성장 관점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지금이 좋은 매수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폭발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짚어야 할 내용은 더 남아 있습니다. 최근 리플이 2.197달러 부근의 강한 저항선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계속 위에서 눌리지만 한번 시원하게 돌파하면 그 위의 목표 가격대가 선명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기 트레이더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범위는 2.33달러에서 2.4달러 사이입니다. 이 구간을 힘있게 뚫고 안착하는 순간부터는 시장의 흐름이 아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펼쳐집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만약 시장 전반의 약세 요인이 더 강해지고 고래 매도 압력이 확대된다면 1.94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위험도 있으며 그런 경우 1.85달러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되는 흐름만 놓고 보면 아래 방향보다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수많은 코인 중 왜 하필 리플이며 왜 지금 시점이냐? 이 답은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한 디지털 자산 전문 채널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유동성 부족입니다.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자금이 묶여 있어 실제 필요한 순간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려면 여러 지역에 미리 자금을 쌓아두는데 이를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정에 묶여있는 돈이 무려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겨있는 유동성을 다시 시장으로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 ODL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순간 즉시 송금이 가능해지므로 여러 국가의 계좌에 돈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리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을까요?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도 시장 전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체감상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일본이라는 큰 변수가 더해집니다. 일본이 30년 넘게 유지해온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사실상 제로금리로 전 세계에 저렴한 엔화 자금을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구조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를 청산하고 일본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흐름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유동성 경색은 지금보다 몇 배, 많게는 10배까지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초기 충격 구간에서는 리플을 포함한 암호 자산도 흔들릴 수 있지만 이후에는 결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들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리플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참고하며 매매하는 것과 달리 기관들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과거 문서에서 리플과 리플레저를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IMF 총재 출신이자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역시 리플과 리플레저에 대해 여러 차례 긍정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인물들이 왜 굳이 리플을 언급했을까요? 단순한 호의나 홍보 때문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관점에서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형 부호들, 즉 억만장자들이 장외에서 조용히 리플을 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외 거래란 거래소 호가창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직접 상대를 찾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거래소에서 대량 매수를 하면 가격이 바로 튀어올라 자신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가 덜 나는 장외 시장에서 차분히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지 하고 실망하며 던지고 그 물량을 기관과 큰손들이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딱 이 패턴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분산형 디지털 신원, 즉 DID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DID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신원을 검증하고 그 신원 기반으로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본인 확인과 송금을 대신해줬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산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가 현실화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극소수는 이미 준비에 돌입했고 대부분은 가격이 충분히 오른 뒤에야 뒤늦게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론적 설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가 제이크 클레버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플 투자자들은 큰 수익만 기대하면서 정작 이후를 위한 준비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의미는 계좌 수익이 크게 찍히면 모두가 흥분하며 좋아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전략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구체적 플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미리 유동성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신탁이나 유한책임회사 같은 법적 구조를 활용해 개인과 자산을 일정 부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세금이나 법적 분쟁 리스크가 커졌을 때 전 재산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해야 하고 가격 상승 이후에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담보대출 전략입니다. 리플을 맡기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유 코인을 유지한 채 생활비나 투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르면 담보 가치도 올라 추가 대출 여지도 생깁니다. 여기서 디지털 패밀리 오피스 개념도 등장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리플 생태계 안에서는 XP 파이낸스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분산형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받는 방식도 있고, 일부 프로토콜은 오프체인 신용평가 후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리플을 팔지 않고도 그 자산으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잘못 구성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가격 이야기로 돌아가 조금 더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의 시가총액에 1조 달러가 추가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이론적으로는 약 18.9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수학적 가정일 뿐 실제 시장에서는 심리 유동성 규제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여기서 시가총액 배수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가격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시가총액 변화폭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코인이 장기 보유 지갑에 묶여 있고 거래되는 물량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작은 유통 물량만 움직여도 가격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는 트레이더들 중에서는 현재 차트 패턴이 약 360%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차트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건 아니지만 과거 흐름을 보면 진짜 돌파는 예고 없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2017년에도 며칠간 잠잠하다가 갑자기 대형 양봉이 연달아 나오며 가격이 몇 배씩 튀어올랐습니다. 그때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고점에 물렸고 준비해온 사람들은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역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꼭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케빈 올릴이라는 유명 투자자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유해야 할 자산은 명확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쓸모없는 코인은 안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최우선으로 보는 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꼽았습니다. 또 미국의 명확성 법안이 1에서 2분기 중 나올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약 1조 달러가 유입되고 이 자산 중심으로 인덱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인덱싱이란 여러 자산을 묶어 지수처럼 만든 뒤 그 묶음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행사 패널로 활동하며 받는 연설료가 5만에서 12만 7천 달러 수준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결국 그가 BTC와 ETH를 강조하는 이유가 온전히 투자 관점인지 아니면 관련된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헤지펀드의 약 55%가 이미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았고 기관 커스터디 부문에는 6,830억 달러 규모 자금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큰 손들은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늦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해도 될지 고민하는 사이 기관들은 핵심 자리를 대부분 선점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은행 간 결제 수단으로 실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글로벌 대규모 도입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리플이 처음부터 노렸던 건 은행들에게 코인을 당장 많이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장성 높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십 전략도 은행들에게 지금 당장 리플을 쓰라고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속에 리플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충분한 신뢰와 인프라가 쌓이고 검증이 끝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리플이 대규모 국제결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 즉 준비와 구축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은 단순한 시세 변동 토큰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도구에 가깝습니다. 리플레저는 국제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기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CBDC 시대가 본격화되면 리플이 빠르고 중립적인 결제 레이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송금 특화 인프라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렛과 ODL 솔루션은 수십 년간 유지된 느리고 비효율적인 결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해외 송금을 위해 여러 국가의 계좌에 미리 자금을 묶어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지 못한 채 잠겨 있었습니다. 리플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리플은 최근 사업 모델을 더욱 공격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레저를 글로벌 금융기관의 핵심 결제 레이어로 확실히 자리 잡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히든로드와 지트레저리 같은 기업을 인수해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들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드러납니다. 마스터카드와 진행 중인 파일럿 프로젝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리플레저 기반 결제 실험이 실제로 가동 중입니다. 재미니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웹뱅크가 마스터카드 네트워크 거래를 리플레저로 처리하는 방안을 시험 중입니다.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ETF 자금 흐름입니다. 리플 ETF는 11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를 리플로 채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